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었다며 허위 이력 논란 일부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사과가 진심이길 기대한다면서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41년 만에 가장 추운 12월 한파가 닥치면서 오늘 하루 서울에서는 계량기 동파 신고가 3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내일도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경로를 알 수 없는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늘면서 국내에서도 곧 우세종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면 범죄는 줄었지만 사이버 범죄 같은 비대면 범죄가 늘었습니다. 성탄절 사진 명소로 떠오른 서울의 한 백화점 앞에 구경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 논란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윤 후보가 정치 참여를 선언한 뒤 김 씨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인 것도 처음이고 역대 대선 후보의 부인 가운데 공개 사과를 한 경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면서도 남편을 지지하는 마음은 거두지 말아달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당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이었는데 논란이 일단락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머리 모양을 바꾼 김건희 씨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개를 숙인 김 씨는 남편 윤석열의 첫인상과 두 사람의 사생활까지 언급하며 자신의 허물로 남편이 가려져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도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욕하더라도 남편에 대한 마음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며 윤 후보가 당선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8분 동안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은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도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에 동의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사과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김건희 씨가 여러 차례 사죄와 반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선 직접 설명하지 않고 대신 선대위 차원에서 자세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경력 기재의 경우 대체적으로 부정확하거나 잘못 적었다며 과오를 인정했지만 위조는 없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이른바 줄리 의혹에 대해선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나마나한 사과였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어서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선 별도 질의응답 없이 14쪽짜리 해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각종 이력서와 지원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확하게 기재했다거나 잘못된 표현이었다며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하지만 법인 인감이나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선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실제로 기관에서 받은 게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줄리라는 이름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3페이지 분량을 할애해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선 형사 고발이 된 상태라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씨의 사과에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김건희 씨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기본이 안 된 회견이라고 했고 이동학 최고위원도 하나마나한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은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 씨의 사과가 어떤 반응을 가져올지가 향후 판세에도 중요한 영향이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정치부 황선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오늘 김건희 씨 회견을 보면은 이제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이 남편의 선거에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 많았어요. 네. 김 씨의 오늘 사과를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몸을 한껏 낮추면서 최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여주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윤 후보와 분리해서 봐달라는 겁니다. 네, 김건희 씨는 윤 후보의 삶까지 자신 때문에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는데 관련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인지 전체적으로 보면 후보자 부인으로서의 공식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또 영부인이 되더라도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기보단 내조에만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부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성과 사과와 함께 국민들에게 밝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사과 시점을 두고도 그동안 여러 추측이 나왔었는데 왜 오늘이었을까요? 네, 우선 올해 안에 허위 경력 논란을 매듭 짓고 넘어가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워낙 강했습니다. 네, 이런 당내 여론을 직접 전해들은 김 씨 역시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나서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초 시시비비를 가려서 대응하자는 기조였던 윤 후보도 설득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사과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는 언제였습니까? 네, 어젯밤부터 이미 대변인단에게 공식 사과를 하겠다고 통보는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과문은 누가 썼다고 합니까? 네,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고요. 네. 또 마지막에 주변의 의견도 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근데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도 이제 말들이 나오던데 왜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네, 아무래도 기자들이 민감한 부분까지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답변 과정에서 자칫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몇 차례 언론들과 통화를 하다가 부차적인 논란을 낳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과 선대위 모두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는 쪽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기자회견장에는 남편인 윤석열 후보의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자회견 시간에 윤 후보는 당사 후보실에 머물렀습니다. 네,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김 씨의 이미지가 후보에 묻히지 않게 하려는 일종의 분리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윤 후보가 정책을 발표했던 오전에는 당사 기자회견장 뒷벽에 윤석열이 확 바꾸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써 있었는데요. 김 씨가 기자회견을 할 땐 윤석열 이름이 쓰인 천막이 떼어져 있고 국민의힘 기본 배경이 뒤에 비춰졌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오늘 사과 이후로 논란이 잦아들지 여부인데 황 기자,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은 안 나왔던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사과를 하는 게 성남 민심을 달래고 또 지지율 하락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국민들이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혹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여론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선영 기자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공개 사과를 한 날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흡수하면서 분열의 싹을 자르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해온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는 게 중도 표심에는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오늘은 정책 발표에 집중했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당명을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으로 하는 통합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양당은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다시 한번 뭉치게 되었습니다. 합당이 마무리되면 민주당 의석은 3석 늘어난 172석이 됩니다. 민주당은 3%포인트 정도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중도층 이탈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원래 하나였고 이미 한 당과 같이 행동했는데 무슨 당대당 통합이냐며 코미디라고 비꼬았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위성정당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3월 손혜원,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해 만들어졌고 총선 이후에는 조국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최강욱 대표가 이끌어왔습니다. 한편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오늘 하루 정책 발표에 집중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넷째부터는 비용도 무료로 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게 한 개 짓는데 한 50억 정도 들거든요. 50억 정도 드니까 20조면 몇 개 지을 수 있는 거지? 윤 후보는 세대별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던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네, 오늘도 전국이 얼었습니다. 서울은 41년 만에 가장 추운 12월을 맞았습니다. 폭설도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하얗게 변했고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40cm의 많은 눈이 내립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포 물줄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20여 미터의 얼음 기둥이 빙벽을 만들어내며 장관을 이룹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 속에 계곡물도 두껍게 얼어붙었습니다. 망치로 힘껏 내리쳐도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인데도 저렇게 오는 거 보니까 정말 춥긴 춥구나. 이게 대한민국이 맞나. 오늘 아침 경기 파주와 연천은 영하 20.7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최저 기온이 영하 15.5도로 1980년 영하 16.2도를 기록한 이후 41년 만에 가장 추웠습니다.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강원도는 말 그대로 겨울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거리 곳곳이 눈으로 뒤덮여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제설 작업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군장병까지 긴급 투입됐습니다. 작업할 때 거의 저희가 허벅지까지 쌓였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좀 몸이 불편하니까. 제주도도 섬 전체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대설경보가 발효된 한라산 탐방은 전면 통제됐고 산간도로는 얼어붙어 차량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제주공항 활주로는 한때 폐쇄되면서 항공기 40여 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앉아있을 때도 없고 언제 출발하는지도 몰라서 짐도 못 붙이고.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대 4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한파로 동파 사고가 이어지고 폭설 때문에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는데 설상가상으로 물이 얼어붙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식당 입구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얼어붙은 수도관을 녹였더니 물이 샌 겁니다. 여기 얼었는데? 형님 이거 동파 맞아요? 밤새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강추위에 수도 계량기는 파손됐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물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드라이기로 해가지고서 하니까 물이 나와서. 오늘 하루 서울에서만 300건이 넘는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섬 폭설로 현재까지 어선 한 척이 침몰되고 10척이 침수됐습니다. 또 전남 지역에서는 완도 등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86척 가운데 절반이 넘는 45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화재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제나 전남 순천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0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주민 39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영하 10도의 강추위에 물이 얼어붙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몰 후에 좀 저희들이 보면 이제 호스를 짊어지고 이제 가서 진화를 하는데 영하 10도, 7도면 다 얼어버리죠. 물로 진화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강원 홍천의 한 주택에서는 아궁이 화재로 30대 남녀 4명이 다쳤고 충북 진천에서는 주택 화재로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춥습니까? 네, 지금 서울 기온은 영하 9.4도를 기록 중입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인데요. 이곳 청계천에선 비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추위 때문인지 찾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근 번화가를 직접 둘러봤더니 성탄절인 어제보다 더 한산한 모습입니다. 거리를 다니는 시민은 대부분 두꺼운 외투에 목도리까지 중무장을 했습니다.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5.5도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인데다 12월 최저 기온으로는 4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를 밑돌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일찌감치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네, 한파가 모든 걸 더 움츠러들게 하는데 이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이번 한파 원인은 한반도 북쪽에서 불어오는 시베리아 공기가 유입되면서인데요. 내일도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5도까지 분포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 서해안에서 따뜻한 서풍이 유입돼 기온이 서서히 오르고 모레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만큼 한랭 질환 예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계천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419명으로 주말임을 감안해도 다소 줄긴 했지만 확산세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일 연속 1,000명대고 병상도 여전히 위태로운 수준입니다. 정부는 강화한 방역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는 이번 주에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낙관을 해선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로 중무장한 시민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조금만 의심 있어도 와갖고 저는 지금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한 4-5번째 검사하는 것 같은데.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419명. 일요일 발표로는 지난 5일 이후 3주 만에 5,000명대로 내려왔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전주보다 8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엿새째 1,000명대고 병상도 여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이달 들어 코로나로 숨진 환자도 지난달에 2배에 달합니다. 정부는 방역 강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이번 주부터는 위중증과 사망자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행 규모가 서서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유행 규모가 줄고 다시 일상회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3차 접종과 기본 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전문가들은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고 지적합니다. 오미크론이 들어오면 다시 확 늘 거거든요. 경구치료제를 준비를 해놓고 병상이 준비되고 저는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달 2일 강화된 거리두기가 끝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중에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조차 모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란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을 막으려고 일반 첫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쓰나마나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송민혁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북 익산의 유치원. 하루 새 관련 확진자가 3명 늘어 모두 48명이 됐고 역학적 연관자까지 합치면 138명에 이릅니다. 울산에선 신규 집단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하루 새 오미크론 감염자는 33명 늘었습니다. 누적 감염자는 모두 376명으로 지금 우세종인 델타 변이 속도보다 2.7배가량 빠릅니다. 여기에 인천과 대전,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오미크론 변이는 충남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로 퍼졌습니다. 아직 오미크론 변이로 숨진 사람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면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당연히 확진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비례해서 최소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나오는 위중증 정도 규모는 나올 거예요. 상세.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미국에선 우리나라의 KF94 등급과 같은 N95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Wearing a 3-ply surgical mask, don't wear a cloth mask. Cloth masks are little more than facial decorations.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을 막으려면 결국 3차 접종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난 10월 시작된 3차 접종은 국민의 3분의 1가량이 마친 상태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오미크론이 델타와 동시에 몰아치면서 미국과 유럽 역시 의료 체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유럽은 연일 확진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만 명 가까이 나왔고 LA에서만 하루 1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남부의 코로나 집중치료실. 환자는 물론 의료진도 기진맥진입니다. 오미크론까지 더해져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프랑스 하루 확진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Si le variant Omicron entraîne autant de formes sévères que les variants précédents, il fera probablement exploser les hôpitaux, je pense. 영국은 12만 2천 명, 이탈리아도 5만 명을 넘겨 역대 최다입니다. 2차 접종률 90%인 포르투갈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입니다. 신규 감염의 62%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루 1,700명 이상 환자가 나옵니다. 델타에 오미크론이 뒤섞이는 바람에 감염 확산이 종잡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미국은 다시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LA에서만 1만 명입니다.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Well, I'm planning to visit my family later, so I want to get tested just to be sure and be safe, especially with the holidays and with everyone getting affected. 승조원 모두 접종을 마치고 지난 14일 출항한 미 해군 함정 미러키호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1,345명이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별다른 소득 없이 해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핵심 실무자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윗선이나 이른바 50억 클럽의 실체 규명 수사는 더욱 더뎌지는 상황입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사건 윗선 수사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검찰은 올해 안에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정 전 실장이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실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 규명의 핵심으로 꼽혔던 유한기 전 성남도계공 본부장과 김문기 처장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보고하고 지시받은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수사팀은 지난 석 달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4인방과 대장동 사업 설계 등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정모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공모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한 대상으로 알려진 50억 클럽 수사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1일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재소환 일정조차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해를 넘기게 된 대장동 수사. 대선을 70여일 남긴 상황에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검찰은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1년 정도 수사를 한 공수처의 지금까지 성적표를 보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이미 수사력 부족과 편향 수사 같은 논란이 불거진 지 오래인데 최근 민간 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처장 사퇴와 공수처 폐지론까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수처 내부 분위기는 출범 이후 가장 안 좋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최민식 기자가 끝없이 추락하는 공수처에 맞춰봤습니다. 올해 1월 논란 속에 출범한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출범했지만 성적은 초라합니다. 고위공직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2,700여 건 접수하고도 수사에 착수한 건 24건뿐. 전체 1%도 안 됩니다. 더욱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직접 기소한 실적은 아예 없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성과 부진 지적이 나오자
검사 23명인 조직 규모와 인력을 탓하기도 했는데 검사 29명인 순천지청은 지난해 2만 1,800건 이상 수사해 14,000여 건을 기소했습니다. 그나마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 24건 가운데 4건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는데 야당 후보 한 사람을 쫓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도 한 것처럼 수사하는 의도는 뻔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손대는 사건마다 정권 감싸기 등 논란에 휩싸이기 일쑤이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를 타고 이동. 위법 압수수색과 인권 침해 수사, 하청감찰 등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며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엔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인을 상대로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까지 터지면서 크게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는 김진욱 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정치권 등에선 처장 사퇴 요구는 물론 공수처 폐지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공수처에 파견됐던 경찰 인력 30여 명마저 복귀해 기존 수사를 이어갈 인력마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 내부 분위기는 출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 만신창이가 된 공수처의 끝없는 추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한 서울의 한 백화점이 단숨에 사진 명소가 됐습니다. 예쁘기도 하고 성탄 분위기도 물씬 나기 때문인데 입소문이 나면서 걱정도 생겼습니다. 좁은 인도에 인파가 너무 몰리는 데다 촬영을 하기 위해 차도로 내려가거나 난간에 올라가는 등 위험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앞. 건물 외벽에 형형색색 조명이 화려한 영상을 만들어내며 길 가던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다채로운 영상에 감탄하고 와, 너도나도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과 영상도 담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 노점상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명동에 올 일이 없는데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즐기다 가는 것 같아요. 밤만 되면 인파가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뤄 위험천만한 모습도 포착됩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거리 두기는 불가능하고 잘 보이는 곳을 찾아 지하보도 난간이나 화단 위에 올라서기도 합니다. 사진을 찍는다며 경찰 저지선을 넘어 차도까지 들어갑니다. 차에 탄 사람마저 사진을 찍는다며 운행 속도를 늦추고 백화점 인근 도로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집니다. 버스를 타고 왔는데 좀 많이 막혔습니다. 평소 거의 2~3배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경찰은 백화점 측과 상의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범죄가 발생하는 공간도 바뀌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는 줄고 사이버 범죄 같은 비대면 범죄가 늘은 건데요. 범죄 유형이 변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대응과 예방도 달라져야겠죠. 전정훈 기자입니다. 짐가방 속에 현금 뭉치가 가득하고 책상 위엔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이 어지럽게 놓였습니다. 지난달 경찰이 검거한 로맨스 스캠 범죄 일당의 거점입니다. 이들은 코로나로 비대면 만남이 급증하자 온라인으로 이성에게 접근해 금전을 뜯어냈습니다. 영상 통화를 몇 번 해서 당하는 분들도 많아요. 코로나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면서 범죄 양상도 대면은 줄고 비대면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살인과 강도 등 4대 강력범죄는 3만 3천여 건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과 비교해 월 평균 약 16% 줄었습니다. 반면 비대면 사이버 범죄는 코로나 이전 월 평균 약 15,000건이었으나 올해는 약 18,000건으로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콘텐츠 범죄가 50% 가까이 급증했고 사이버 사기와 금융범죄 등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비대면 범죄 증가는 코로나로 일상화된 비대면 문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대면 접촉 사항이 줄어드니 당연히 그런 범죄는 줄어드는 대신 그 공간이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에 따라 정부와 수사기관도 비대면 범죄에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없앴던 대출 우대 금리를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상금리는 역대 최고치여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크게 줄지는 않을 듯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3일부터 신용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6%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사라진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없앴던 우대금리를 다시 되살리는 겁니다. 대출금리는 지표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서 정하는 만큼 우대금리 부활은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우대금리 부활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들이 고객 모집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지만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우대금리 혜택으로 수습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출 억제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가상금리를 조금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대금리 같은 것들을 다시 제공을 하는 게 수익성이 많이 괜찮아졌으니까. 문제는 여전히 가상금리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대 은행의 이달 기준 신용대출 평균 가상금리는 3.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내년 추가 금리 인상까지 시사하면서 한시적인 우대금리 확대가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가 비빔면의 용량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해당 회사가 실제로 대용량 제품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마케팅이 활발한데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빔면 컵라면을 먹는 방탄소년단. 비빔면 한 개의 양이 너무 적다는 한 멤버의 말에 다른 멤버도 동조합니다. 어제 두 개 먹었는데 오늘 속이 안 좋은 거야. 나도 2개 먹었어. 아 근데 이거 하나로 뭐가 부족하잖아. 1.5개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리꾼들도 대용량 제품 출시를 요청하자 해당 기업은 용량을 1.2배 늘린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용량 대비 1.5배 제품을 검토했지만 공장 설비 등을 고려해 20% 증량된 제품을 2월에서 3월 사이에 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비자 의견을 받아들여 제품을 수정하거나 출시하는 모디슈머 마케팅이 늘고 있습니다. 한 식품업체는 시각장애인들 요청에 지난 9월 컵라면 용기에 점자 표기를 도입했고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점자 표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한국시각장애인협회의 협조를 받아 점자의 위치, 내용, 가독성 등을 막걸리와 사이다를 섞은 막사, 영화 기생충을 계기로 나온 짜파구리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개성이 강한 MZ세대의 소비 취향을 곧바로 신제품 개발이나 브랜드 확장에 반영해서 유통업체와 소비자이 적극적으로 이걸 반영하는. 기업 제품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단 원하는 취향을 요구해 새 제품을 내놓게 만드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려면 먼저 우주를 잘 관찰할 수 있어야겠죠. 이 도구를 만들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결국 개발해냈고 크리스마스 날 우주에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송무빈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성탄절인 25일 오전 9시 20분. 3, 2, unité. 남미 기아나의 열대우림 속에서 로켓이 솟구쳐 오릅니다. 대기권을 뚫고 망원경과 로켓이 분리되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미국의 달 착륙을 성사시켰던 나사의 국장 제임스 웹에서 이름을 따온 적외선 망원경입니다. 허블보다 100배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달에서 날아다니는 벌까지 감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This sun shield is quite remarkable. It deploys, as I said, about the size of a tennis court, and everything about it cold, so it can detect these faint signals from. 6개월 뒤부터 관측을 시작해 우주의 영상을 지구로 보냅니다. It will open up with its profound sensitivity a whole new sort of vision or visibility into the universe that we haven't had before. 135억 년 전 초기 우주의 모습을 통해 은하의 비밀을 캐고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를 과학계는 기대합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 구상이 처음 나온 건 1989년이었습니다. 실제 개발에 이어 발사까지 32년 만에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려는 인류의 노력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은 고담시 경찰국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배트맨이 보이네요. 근데 고담시라는 것은 영화 그 배트맨 시리즈에서 무대가 되는 도시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경찰국장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표현입니다. 윤 후보가 배트맨이어야 하는데 경찰국장이 돼버렸다면서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조커를 못 이길 것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조커는 영화 속에서 배트맨과 맞서는 악당입니다. 선거에서 질 거라는 표현을 저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부쩍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대표는 선대위 직책에서 물러난 뒤에 정치평론가처럼 선대위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판의 대상은 주로 여당보다 당내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윤 후보와 선대위의 운영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후보가 선대위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과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정권을 드린다는 어제 언론 보도가 있지만은 저는 그거 보고는 설마 아닐걸? 또 세대 결합론은 무산됐다. 보고를 믹서기에 갈아버렸다며 젊은 층 이탈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2030 젊은 남성들에게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대표가 선관위에서 나가면서 윤석열 후보가 그 연령층의 지지율이 좀 빠지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표는 대표로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 건가요? 실제 젊은 층 지지율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 무렵 조사된 여론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20대 지지율은 18%로 2주 전 같은 조사 때 28%보다 10%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50대와 70대 이상에선 13%포인트가 떨어져 20대보다 낙폭이 훨씬 컸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없으니 젊은 층 떠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직후에도 2030 입당자 수 대신 탈당자 숫자만 부각시켜서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젊은 층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로선 그런 구체적인 노력은 보이는 게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번 대선에 정치 생명을 걸었다면서 다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그만둔 뒤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맡은 듯하다면서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은 고담시 경찰국장의 느낌표는 다크나이트의 전설로 하겠습니다. 네. 다시 영화 다크나이트로 돌아와 보면요. 배트맨 시리즈 중 하나인 다크나이트 속에서 배트맨은 고담시의 평화를 위해서 악당의 죄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숨깁니다. 사실 지금 자중질환의 선대위에 필요한 건 이런 숨은 영웅일 텐데 이 대표도 이제 말을 아끼고 대선 승리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집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두 번째 물음표는 지금 춤을 출 때인가로 정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글라스를 끼고 마이크를 들고 뭔가 노래하는 모습 같아요? 이게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이재명 후보의 공식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인데요. 먼저 잠깐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는 멋져 언젠가 너 산타는 안 멋져
최근 화제가 됐던 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연곡을 패러디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이 후보는 배우자 김혜경 씨와 함께 산타로 분장하고 최근 유행했던 헤이마마와 BTS의 다이너마이트 춤까지 추면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만큼은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만 보면 친근감도 있고 완성도도 높아 보이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공개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조회수가 20만 회를 넘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는 건 공개된 시점입니다. 장남이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받았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됐던 고 김문기 씨의 죽음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직후여서 논란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자신의 부하 직원이나 다름없었던 김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는 불과 나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는 사건 다음 날 나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안타깝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유족들은 윗선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사실상 극단적 상황에 내몰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김 씨에 대해선 성남시장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함께 술장을 간 사진 3장이 공개되면 거짓말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불과 나흘 전이었는데 저런 영상이죠. 웃고 노래하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빌져질지 그런 고민은 조금 약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 비판이 좀 쏟아졌습니다. 김정하 전 민생당 대표는 부부가 웃으면서 춤출 때인가라고 지적했는데요. 더 나아가 수호지심은 챙겨라. 측근 죽음, 아들 도박은 또 어떤가라며 적당히 좀 하시라 갈 때까지 간 천박의 극치라고 맹비판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국민들 힘든 시기에 혼자 신났다. 철면피 부부라는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논란이 된 저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해당 영상이 녹화된 건 김 씨의 사망보다 앞선 20일께 녹화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아들의 도박 사건이 터지고 성매매 의혹이 한참이던 시점이긴 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지금 춤을 출 때인가의 느낌표는 가무가 훼손한 사과의 진정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이 후보가 아들의 불법 도박 사실에 사과한 게 불과 열흘 전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윗선 의혹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인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도 선거 전략상 필요하지만 이런 춤과 노래가 유족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박경준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서울이 영하 15.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일부 지역은 12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한파는 모레 낮부터 풀릴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계속되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영하 11도, 안동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중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을 유지하겠습니다.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동파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쪽 대부분 지역은 내일까지 눈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호남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눈이 가장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들쑥날쑥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맺은 말을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다 달력을 보니 오늘이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뉴스7이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때로는 존경과 함께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고 이 시대 진정한 어른의 관용과 포용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노동 환경의 불평등을 외치는 이들 속에서 대체 뭐가 진짜 정의인지 혼란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연말이면 조금 나아지려나 기대했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괴롭지만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선택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아무리 후보들이 탐탁치 않아도 그래도 2022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저희 뉴스7도 그 새해 첫날인 1월 1일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